오늘 뽀삐가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의 제목은 중고차를 조심해라 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Let's go! 당신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가? 현재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사실 그 존재를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살면서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일을 겪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 친구 중 한 명이 어릴 때 귀신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친구가 6살 때 겪은 일인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것이 귀신인지도 몰랐었다고 한다. 어느 날 친구는 모래밭에 앉아서 홀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까맣고 기다란 무언가가 친구의 옆을 너울너울 지나갔고 눈으로 그것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 새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입을 쭉 찢으며 웃고 있었다고 한다. 그 까맣고 기다란 것은 여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었다. 여자는 목이 180도로 완전 돌아간 상태로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참 동안을 웃고 있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에도 그 모습은 무척이나 공포스러웠다고 한다. 친구는 자신이 처음에 그 까만 옷자락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피부를 스치면서 느꼈던 서늘한 촉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됐는지 친구는 아직도 특정한 종류의 천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온몸이 옥삭해진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저 친구가 너무 어렸던 나머지 무언가를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친구의 경험담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청각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입시에 열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우리 가족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나는 그날도 방에 불을 꺼둔 채 전등 하나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런저런 소음들이 유독 또렷하게 들려와서 집중력이 흐트러진 그때 이 시간 누구야? 이게 뭐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이것이 바로 문자 내용이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오물이 묻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문득 내 뒤쪽에 있는 창가를 바라봤다. 당시 우리 집은 한쪽 벽면이 창문으로 돼 있는 구조였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숨이 턱 막혀버렸다. 검은 눈동자가 없고 온통 붉게 충혈된 하얗고 커다란 흰저위만 있는 두 눈이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나를 노려보고 있던 것이었다. 불과 10초 남짓한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비명을 내질렀다. 그 후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가족들은 내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와보니 내가 기절해 있었다고 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는 그저 내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본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에 갔고 3학년 때 MT를 가게 되었다. 나와 중마고인 민태와 녀석의 여자친구인 지영이 그리고 나와 늘 티격태격했던 우석이도 MT에 참석했다. 민태는 나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된 녀석인데 대학까지 같은 과에 가게 되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뒤에 하늘나라로 간 내 친구 민태. 이 친구가 바로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다. 같은 조였던 나와 친구들은 민태가 사촌형에게 넘겨받은 고물차를 끌고 후발대로 섬에 있는 펜션으로 향했다. 민태가 운전하고
지영이가 조수석에 탔다. 나와 우석이는 뒷좌석에 앉아서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경상남도의 어느 어두운 국도를 지나고 있었다. 지영이와 우석이는 곤히 잠을 자고 있었고 주변이 온통 농가 바뿐인 시골길을 민태가 식은땀을 뻘뻘 흘려가며 가고 있었다. 야, 너 괜찮냐?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야, 한시 급하면 잠시 차 세우고 일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뒤쪽에서 구급차가 따라오고 있는데 길을 비켜줘도 추월을 안 하고 자꾸 우리들을 따라와. 뭐? 그런 민태 말을 듣고 뒤돌아보니 정말로 웬 구급차 한 대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우리와 일정거리를 둔 채 따라오고 있었다. 평소 겁이 많은 민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혼자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영이와 우석이도 일어났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냥 갓길에 잠시만 세우면 알아서 지나가지 않을까? 만약 세웠는데 저 차도 우리 뒤에 서면 어떡해? 그 상황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결국 우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계속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행히 어느 순간 구급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길을 헤매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기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도로 옆을 갓길에 하얀 소복을 입은 두 명의 여자가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것이었다. 두 여자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걸어가고 있었고 구급차 때문에 예민해졌던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우리는 모두 진땀을 흘리며 당황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펜션에 도착했다. 2층 건물로 된 펜션은 1층이 주인 집이었고 2층에 있는 소강당 규모의 큰 방이 우리가 묵을 숙소였다. 동기와 선후배들은 이미 술을 진탕 마신 후 대부분 잠이 들어 있었다. 생각보다 꽤 넓었던 방은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이 훤히 보였다. 펜션 바로 앞쪽은 부둣가였는데 밤중에 보는 까만 바다는 왠지 기이해 보였고 바다 위에 외로이 떠있는 보름달마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널찍한 숙소는 나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 잔뜩 긴장했던 나는 이내 녹초가 되었고 한쪽 구석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아직 깨어있는 일행들을 몇몇은 한 곳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지영이가 다가와서 민태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 상황은 이러했다. 민태와 지영이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민태가 볼 일이 급하다며 화장실로 갔고 지영이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민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지영이가 민태를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남자 후배에게 부탁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지영이는 계속 화장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민태가 혼자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못 봤을 리가 없다. 또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입구 외에 다른 공간은 변기 뒤쪽에 있는 작은 창문이 유일했는데 체격이 좋았던 민태가 그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다. 민태는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모든 인원이 녀석을 찾아다녔지만 민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며 지영이를 애써 달랬고 다들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 지났을까 문득 잠에서 깨보니 방 안이 조용했다.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와 몇몇의 일행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만이 간지럽게 들릴 뿐이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민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순간 데자뷰를 느낀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통유리로 된 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 떠오르며 심장이 마구 요동을 쳤고 마음이 몹시 불안했지만 고개는 이미 벽을 향해 완전히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 정면으로 바라본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민태가 개구리처럼 창밖 중앙에 딱 달라붙어서 빨갛게 충혈된 두 눈을 부릅뜬 채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민태의 두 눈은 내가 어릴 때 목격했던 그 눈과 아주 흡사했다. 또다시 몇 시간과도 같은 몇 초가 흐른 뒤 나는 겨우 비명을 내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깬 일행들 역시 마구 소리를 지르며 경악했고 모두 힘을 합쳐서 가까스로 민태를 숙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건물 밖에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물론 발 디딜 만한 난간조차 없었다. 그리고 사람이 맨몸으로 유리벽에 달라붙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민태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모습을 목격한 일행들도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움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민태는 날이 다 밝은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또 찼네. 응? 다들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정작 너무도 태어난 민태의 모습에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태의 말은 이랬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이 온통 짙은 안개에 잠겨서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둣가 주변을 걸으며 지영이를 찾고 있던 그때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달빛에 비친 배 위에는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마구 휘날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그 모습에 민태가 잠시 안절부절 못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왔더니 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너무 피곤한 것에 헛것을 보는 거라 생각했던 민태는 잠시 차에 들어가서 몸을 뉘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차의 앞 유리에 성에가 잔뜩 끼었다가 사라져버렸고 머리카락을 산발한 여자가 차 보닛 위에 앉아서 민태를 노려보고 있던 것이었다.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녀석은 그저 자신이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민태가 정말 귀신에 홀렸던 것일까? 민태는 살아생전에 신체 건장한 청년이었고 몽유병 같은 특별한 잠버릇도 전혀 없었다. 민태가 죽기 전에 녀석은 사촌에게 얻었다는 고물차에 대한 사연을 나에게 털어놓았었다. 사고 때문에 폐차시키려고 했던 차였는데 민태가 사촌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넘겨받은 모양이었다. 그 차에 사고가 났던 시기는 놀랍게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민태의 사촌은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역주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그 충격으로 차 안에 있던 여자가 밖으로 튕겨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여자의 몸이 사촌의 차 앞 유리 쪽으로 날아와 버렸던 것이다. 몸 전체가 차 앞 유리에 정면으로 딱 붙은 채로 떨어진 그 여자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차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 사건으로 민태의 사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차는 그 후로 몇 년 동안이나 방치되다가 민태에게 넘어왔다는 것이다. 혹시 그때 그 여자의 원혼이 민태를 홀렸던 것일까? 내가 고등학생 때 봤던 그 두 눈이 그 여자의 원혼이었다면 사고와는 아무 관련 없는 내 앞에는 왜 나타났던 것일까? 무엇보다 민태는 사고 현장에 없었는데 왜 하필 그 녀석에게 갔던 거지? 아직도 모두는 의문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한다. 글쎄,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민태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